지우 마뜰리의 대표님이신 박재우 대표님을 통해서 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 및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우라고 합니다. 지금 앞에 발표하신 분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봤는데, 과거에 제가 이 분야에서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7년부터니까 대략 한 5년 정도, 6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접했을 때 어떤 그런 개발하는 단계들이라든지 컨텐츠하고 지금 이렇게 교구 하나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교육 방법부터 해서 교수법, 그리고 이제 제품 개발 사례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 문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좀 심화되고 구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빠뜨렸네요. 저는 이제 박재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지금 이제 공간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사무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말씀 2007년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서 특히 이제 무형 문화에 대해서 문화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 온 브랜드의 아트 디렉터도 잠시 맡았었고 지금까지 이제 디자인 개발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일단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보다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고 어떻게 대중들에게 소통하고 또 어떻게 이제 문화라는 게 같이 향유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같이 느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게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먼저 앞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1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브랜드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내 사례는 통영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브랜드와 협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가구뿐만 아니라 공간에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에르메스, 우리의 로망이죠. 이 에르메스는 처음에 이제 브랜드의 시작은 마구를 만든, 즉 승마할 때 쓰는 이제 마구를 이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패션 브랜드로 이렇게 성공했죠. 근데 이 에르메스가 이 패션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협업을 많이 합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부가티 베이롱에 대해서 요 이제 스포츠카인데요. 요 스포츠카가 한 대가 한 40억 정도예요. 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차 430km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와의 어떻게 협업을 하느냐,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가죽 트림들을 다 장인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인들이, 우리나라는 장인들이 지금 아웃소싱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에르메스는 인하우스 장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르메스 공장 안에서 장인들의 어떤 작업실을 가지고, 이 가죽 장인들이라든지 개인 장인들이 다, 그러니까 안에서 인하우스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가티 베이롱 같이 이런 스포츠카와의 어떤 협업.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헬기거든요. 헬기 안에 어떤 그런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죽으로 트림을 넣어서 다 손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르메스 공모전을 통해서 이런 장인들의 어떤 기술들을 디자인들과 같이 협업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아마 에르메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좀 더 장인적이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탈리아에 많은 가구 회사들이 있는데요. 특히 메다 쪽이라고 밀라노 위쪽에 보면 많은 가구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는데요. 이태리의 가구의 장인들의 어떤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예요. 협동조합식의 네트워크인데 이들은 한 가구 회사와 몇십 년씩, 그러니까 계보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화하고 있고요. 항상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과 투자와 이런 것들이 기업과 장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탈리아 호름사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들은 항상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래서 뭐, 카림 라시드라든지, 마리오 벨리니라든지, 마리오 보탄, 뭐, 스티븐 홀, 이런 그 유명한 디자이너의 어떤 그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적인 아웃소싱을 주고, 그걸 이제 장인들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호름이라는 그 브랜드를 도장을 찍으면서, 파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 가치를 이 디자인과 그 호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더 가치를 올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온 브랜드라든지 통령이라든지 이런 작업들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어떤 디자인 감성도 좋지만은 디자인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같이 이렇게 대중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신뢰와 그 다음에 로얄티를 좀 더 올려보자. 뭐 이런 내용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트라라는 가구 회사인데요. 비트라라는 가구 회사는 스위스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제작 기반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의 어떤 회사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라든지 장인이 만든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가구들을 보면 그 가구를 이렇게 그 판권을 사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제작을 하고 가구 회사가 제작을 하지만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 네이밍을 비트라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붙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트라가 가지고 있는 유통,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 세계 상권들을 가지고 이 제품들이라든지 작품들을 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라는 호름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스위스의 비트라라는 회사의 차이점을 보시면 유통과 제작 기반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장인과의 협업의 제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이제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를 이제 그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게 되는데 디자인 트렌날레 뮤지엄이라고 이제 밀라노에서 유명한 디자인적 가치가 있는 뮤지엄에서 하나의 전시를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동양적인 어떤 그런 컨셉으로 접근해가지고 가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본의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대만에서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해서 대만의 정부기관과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디렉터들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라는 브랜드들은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협업과 같이 디자이너와 저기 장인들 그리고 어떤 공예가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협업에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제품만 개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보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쇼핑백이라든지 어떤 그런 안내 측정 브로셔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네이밍에 대한 로고, PI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일련의 작업들을 다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 콘텐츠들을 보면 항상 매년 주제가 있었어요. 첫 해 때는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해에서는 죽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각 종목별에 대한 그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그 디자인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한 해에 하나씩 어떤 심화된 어떤 그런 디자인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제작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우리도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 끝까지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그냥 그 안에 있는 컨텐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도 요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이라도 어떻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이쁜 화장을 했을 때 더 돋보이듯이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통영에 이제 12공방이라고요. 10이라는 숫자가 이제 한국적인 통영에서는 온전한, 완전한 의미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통영에 있는 장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마영범이라는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이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한 시도를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칠이라는 게, 자개라는 게 항상 그
그 평면에서 자개를 붙이고 장식을 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오칠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개를 지금 어떻게 했냐면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레이저 커팅을 하고 남은 부분에다가 자개를 다 붙여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다용도함을 만드셨는데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통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또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의 어떤 자유함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참 재미있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차 도감인데 차 도감 자체도 보시면 어떤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각 종목들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 보여준다는 자체도 굉장히 좀 하이브리드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아하면서도 미니멀하게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과 목기가 같이 만나는 이런 하이브리드의 개념. 그러니까 이종의 어떤 그런 소재와 기술이 만나서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그 전주온 브랜드를 2007년부터 같이 이제 협업을 했던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많은 종목들과 이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는데, 성공했던 것보다는 실패했던 내용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실패했다는 게 뭐 나의 만족도 있고 만족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출시를 했을 때 그게 완성도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초반에는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인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는 게 어떤 기술과 기술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서로가 교류하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그런 잘 조화된 어떤 그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성격의 어떤 차이도 있고 어떤 이해도에 대한 차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그 제품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가는 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쉬웠던 게 뭐냐면 소목장들과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전에 부채로 가지고 조명도 만들었는데 다 좋았지만은 특별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쉬웠던 작업들은 1년의 작업들은 뭐냐면 소목장이라든지 그리고 안 그러면 뭐 그 나전 칠기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미 있고 좀 심도 있게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 때 만들었던 거는 이제 차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차 문화는 과거에는 이제 그 좌식의 문화에서 어떤 그런 소반과 어떤 그런 사발이라든지 뭐 찻잔이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입식 문화로 바뀌면서 소반의 길이가 다리가 좀 짧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찻상의 사이즈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없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쟁반의 개념에 가까운 추의 개념에 가까운 그런 찻상을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그 치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변화를 좀 주게봤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짜맞춤 기술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 짜맞춤이라는 게 결국 즉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그 짜맞춤을 구조가 아니라 장식에 대한 이야기로 좀 풀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짜맞춤이라는 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핸드메이드의 어떤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한 가치를 좀 더 많이 부과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식의 개념으로서 보여주면 표현하면 어떨까.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그런 짜맞춤을 장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2010년에 그 밀라노를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를 전시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시도한 게 뭐냐면 정말 민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힘으로 6명이서 무모하게 밀라노에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폰서를 받고 전시를 한다는 게 가장 당연하고 또 이 재원이라는 게 전시의 퀄리티와 이렇게 그 직결되는 관계인데요.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재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정말 쉽게 말하면 노가다를 하면서 밀라노에서 이제 전시 준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도 만들고 이제 가구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지발 장인이라든지 소목장, 뭐 그다음에 칠장 해서 이렇게 이제 가구들을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좀 많은 그 종목들과 협업하게 되고 또 많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서도 그렇게 또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태리 사람,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뭐 이태리브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바이어들이 다 오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오고 디자인 관련 또 그 전문가들도 와서 항상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는데 나름 그래도 이제 첫날 오픈하는 날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그런 의미 있는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째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로운 그 가구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전통의 어떤 형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재 리빙 트렌드에 맞는 좀 더 모던한 그런 형태를 가진 가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지만 전통의 결구법은 그대로 짜맞춤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으로 또 그 리빙 퍼니처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상 그리고 의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뭐 어떤 디자인적인 모듈화는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떤 모던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한번 좀 시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더 뭐냐면 조금 그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벌크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어반 디자인을 해서 공공 디자인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가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뉴에 보시면 이제 합판으로 만든 건데요. 합판으로 제작한 건데 요 합판 한 장으로 로스 없이 두 개의 의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조적인 부분, 왜냐하면 공공 디자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구성이잖아요. 내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두께라든지 구조적인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1년에 3개의 작품들은 좀 더 이제 그 디자인적인 어떤 그런 디테일보다는 좀 더 구조적인 면에서 좀 더 접근하게 되고, 뭐 그런 비용 부분도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25만원 정도, 의자 하나 25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판매가로 이렇게 책정할 수 있게끔 한 거는 여기 하나에서 합판 한 장에 2개 정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밑에는 이제 그 공공기관은 뭐 실내에 둘 수 있는 그 벤치를 이렇게 2개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분들 짜맞춤을 이제 포인트를 주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반특자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제안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 마미체 장인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만든 건데요. 재작년에 이제 국내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그 6명의 디자이너들인데요. 뭐 건축가도 있었고 마임무 소장님과 같이도 했었고 뭐 그다음에 다른 제품 디자이너가 6명이서 하게 되는데, 실은 이 디자인은 일주일 만에 만드는 거예요. 이틀 만에 디자인해서 4일 만에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미체 장인과 저희 어떤 그런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떤 그런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 협업은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2월 그 공예 트렌드 페어를 이제 마지막 전시의 어떤 파이널에 대한 완제품을 전시하는 어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마미체 장인은 제가 초이스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년에 공예 트렌드 페어를 갔는데 이런 마미체가 너무나 이 패턴 자체가 버버리 패턴처럼 너무나 이쁘고 모던하고 굉장히 미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각광받지 못하는 마미체를 제가 좀 각광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공예문화진흥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왔을 때 한번 같이 협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인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소통을 원활하게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갔지 그분의 생각을 듣지 못한 나의 그 우매한 그런 그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됐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그냥 이걸 그냥 이틀 만에 디자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미체라는 게 솔직히 요즘에는 마미체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가 지금 요게 50만 원, 요게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마미체를 우리가 마미체라는 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뭐 국수를 한다든지 야채를 쓴다 뭐 이럴 때 쓰는 채인데 그걸 50만 원, 200만 원 주고 과연 누가 살 수 있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쓰임새 있는 어떤 그런 용도를 다시 고민하고 찾아서 그게 다시 제품 디자인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입혀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합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저것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작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가죽 장인과의 어떤 협업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가죽 장인도 섭외를 하고 다 해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본인은 이 전통의 형태의 그 원형을 고수하지 않으면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11월 달에 저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고 국가 프로젝트는 무조건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결국은 이제 요런 형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이 형태를 그대로 가서 그냥 프레임을 주고 그냥 안에서 조명이 나오는 그냥 일단 그냥 본인이 원하는 조명을 그냥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인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또 제가 실은 대학교 때 공예과로 입학해서 가구 디자인과로 졸업하게 되는데 저도 공예의 어떤 그런 어깨 너머 배운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도도 높고 같이 작업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실패한 가장 유일한 사례인데요. 여기서 제가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역시 기술과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교훈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동해시에서 이제 관동대에서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의뢰를 하셨어요. 관동대에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강원도를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강원도 하니까 정말 척박해요. 정말 우리나라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아마 원주에 한 분 오칠 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이광쌤 아버님인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없으세요. 그리고 공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무런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장인도 없고 총목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공방을 돌아다니다가 박원호 선생님이라고 요거 이제 문사를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작게 이제 일본식 문살 있잖아요. 지금 전주에 가니까는 많이 있던데 보통 이제 경상도 쪽에는 이런 문살은 잘 없어요. 근데 이런 문살 작업을 하시길래 이거를 그냥 가구의 장식적인 어떤 그런 용도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분과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의 전제 조건은 관동대에서 요구한 거는 뭐냐면 한국의 국산 수종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강원도에는 또 국산 수종은 소나무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소나무는 가구로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수축과 팽창과 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여기다가 이제 미송하고 요렇게 참중나무하고 여기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패턴을 주고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홍송을 요렇게 이제 불로 이제 구워서 이렇게 하는 브러싱 처리를 하는 기법을 쓰고 나머지 프레임은 이제 월넛 호두나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적인 주인공은 국산 수종을 쓰면서 장식적인 효과를 내면서 가구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이건 이제 조석진 선생님이 이제 만드시고 동해시에다가 이제 디자인 제가 같이 이제 협업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참중나무를 이렇게 작업하는 참중나무도 알았었고 참중나무가 참 좋은 나무고 색깔도 참 이뻐요. 빨가스름한 색깔이 참 이쁜데 이런 소재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소반도 만들고요. 요렇게 이제 모던한 거실에 둘 수 있는 거실 스탠드 등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원호 선생님 어떤 패턴이 너무 이뻐서 요렇게 이제 작은 스탠드도 한번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온 브랜드가 처음에는 전통 장인과 현대화된 디자인의 협업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확산화되고 많은 정부와 기업들에서 많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작품을 보시면 가구가 아니라 이제 아트로서 한번 또 협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든 거는 이번에 9월 달에 키아프라고 갤러리 페어가 있거든요. 인터내셔널 갤러리 페어가 있는데 그 페어에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강우 선생님의 오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설 무늬를 패턴화 시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트 월로서의 개념을 가지는 어떤 그런 아트 작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한 쌤하고 이광 쌤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광 쌤은 이제 한국전통학교 교수님으로서 이제 7쪽으로 이렇게 이제 낮은 쪽에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자인을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그런 한국의 문양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입체적인 문양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렇게 리디자인하는 협업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구만 쭉
보시면 가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개만 추려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몇 개만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공간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래서 아까 보면 뭐 소반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공간에서도 제가 그 가구에 썼던 어떤 그런 패턴들을 이렇게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에서 보이시는 거는 요거는 이제 어떤 부처의 형태를 요렇게 선과 어떤 라운드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잡아서 이렇게 공간에서 표현하면서 그러니까 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간도 이 제품과의 어떤 그런 컨셉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이야기에 대한 언어에 대한 디자인적인 언어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요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좀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뭐 이런 합의일체라는 거는 짜맞춤이 이제 이렇게 붙었을 때 하나의 형태가 된다. 뭐 이런 뜻의 이제 합의일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이제 그 공예 트렌드 페어하고 한스타일 박람회의 어떤 그런 휴게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휴게 공간을 이제 한국적인 정세에 맞게끔 건축적인 요소들을 좀 수용을 해가지고 중정이라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쉰다는 공간으로 해서 휴게 공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한국적인 건축 요소를 모티브로 잡아가지고 공간에다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밀라노 국제가구박람회 우리 6명이 그러니까 디자이너 6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밀라노에 전시하게 되는데요. 그 6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 다른 6개의 방을 만들어서 6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박원호 작가가 이제 동해시와 작업했던 그 문살을 이제 그 장식적인 요소를 수용해서 이제 패턴화 시켜서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공간도 이렇게 이제 그 문살의 패턴을 이렇게 이제 그 레이저 커팅이 아니라 이제 NC 커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그 커팅을 반복했을 때 어떤 요런 어떤 그런 형태, 그래픽적인 모듈러 형태를 만드는데요. 요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간에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지고 요 공간하고 가구하고 같이 접목해서 표현됐던 리빙페어 때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9월 달에 그 파리 메종 오브제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지금 그 전주 온 브랜드랑 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함께 쓰는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그 외국에서 보여주는 한국의 공간은 굉장히 단순하고 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조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초대받는 그런 입장이라 가지고 좀 더 한국적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디테일까지 다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 저 구조물 자체는 다 짜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탁하는 밑에만 피스로 이제 어차피 구조를 지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만 나사로 쓰고 나머지 위에는 전부 다 이제 반특 짜임 맞춤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이 또 루브르 박물관 전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제가 짜맞춤이라는 건 끼웠다 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 하나하나 다 제가 다 하나 다 개발해가지고 반특 짜임을 다 써가지고 하나의 어떤 한국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만들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제 하얀 기와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가옥의 어떤 지붕의 어떤 형태, 기와의 형태를 부여해 있는, 떠 있는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잡았는데, 가서 이제 프랑스 이제 공예 디자인 협회장도 와서 보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 이거 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뭐, 얼마나 걸렸냐, 몇 명이서 만들었냐 물어보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 한국 사람이 그 스피디한 어떤 제작 과정이. 저 이거 만드는데 10일도 안 걸렸거든요. 10일 만에 만들고 이러니까 놀라는 거야. 몇 명이서 이러니까 6명이서, 목수 6명이서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는 더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나 유럽에서 이거 만들려면 최소한 뭐 한 달 정도의 어떤 그런 시간과 그런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장인의 기술, 그분도 이제 목수 하신 분도 이제 우리나라 초반에 뭐 어떤 그런 기능 보유자도 받으시고 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대여섯 명이서 일주일 만에 10일 만에 만드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많은 그 찬사와 그리고 안에 많은 그 컨텐츠들 이들이 다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외에서 좋은 전시들이 있으면 좀 보여주고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뿐만 아니라 뭐
차범근뿐만 아니라 정명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김연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글로벌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실은 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외국에서 일도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외국에서도 그 나라마다의 전통이 있어요. 뭐 르네상스가 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던 그전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또 새로운 그 사조가 있었고 디자인의 문화가 있었고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가가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사람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한국 문화를 제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부터 저는 같이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인이 사는 공간에서 같이 공유했었기 때문에 제가 외국과의 어떤 그런 그 한국 사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우리의 소유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